제목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재밌었어요. 오. 오늘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와이프는 재미없어. 내가 재밌게 해서 누군가가 재미없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까지 재밌을 필요는 없을 텐데. 오버하네 약간. 안녕하세요. 창업자의 책장을 채우는 시간 2호 서재의 일일 호스트 피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조합이 특이하죠? 각각의 이제 장르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 자리에 모인 이유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 다 YC 창업자라는 거죠. 한국인 최초 YC 기업의 우리 하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YC 1호 그리고 YC의 고인물 미니박스 대표 하영석입니다. 미니박스는 이제 K-뷰티 스타트업이고 저희가 YC의 이제 윈터 14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했고요. 지금은 글로벌리 한 200명 정도의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K-뷰티를 가지고 30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30개국이면 뭐 그 지구 절반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YC의 뉴비죠. 최근에 핫한 우리 어사이드의 CTO님 이상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사이드 팀에서 CTO를 맡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작년 펄배치 이제 들어와서 뉴비입니다. 저희는 이제 7수 만에 YC를 붙어가지고 YC가 되게 좀 특별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썰들을 좀 한번 풀어보면서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6년차 선배님 그리고 5년차 후배 이렇게 딱 중간에 있는 윈터 20의 퀄리파이로 YC를 참여했었던 피터 쉰이라고 하고요.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미국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YC 기업을 한국에서 미국에서 키워나갈 때 어떻게 조직을 구성을 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께 협업하고 일했는지 워라벨은 또 어떻게 지켜졌는지 이런 대화들을 우리 이 두 책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필름 출판사에서 신간 오늘 일 재밌었어의 책과 그리고 2호 출판사에서 출판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플레이북을 가지고 오늘 대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째 우리가 이제 주제로 YC로 사실 우리는 미국을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이제 관문을 YC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일단 YC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 형성님부터 일단 궁금해요. Y 컴비네이터는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고요. 근데 그 당시도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조차 좀 없었어요. 스타트업도 벤처 막 이런 거였으니까 저희는 회사가 제일 어려웠을 때 미국 진출을 했어요. 제가 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 2년차 매출 한 40억까지는 그냥 부스트랩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부 투자를 안 받고 운영하다가 매출은 40억이지만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국을 가보자. 미국을 가고 죽자. 실리콘밸리를 가보고 죽자. 왜냐면은 모두의 로망이니까. 그리고 저희도 투자를 받고 싶었지만 문전박대였어요. 그 뷰티 스타트업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 VC 분들 사이에서 그래서 YC를 지원했었고 YC에는 저희 같은 소비재 스타트업이 없었으니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됐어요. 케빈 헤일이라는 파트너를 알고 있었고 그 파트너가 저희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줬었고 그러면서 됐지 안 그랬으면은 그 YC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C를 1월에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6개월 정도 있다가 Series A로 저희가 120억 투자를 받으면서 아까 그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던 돈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자금으로 이어졌죠. 네, 뭐 약간 영화 스토리가 따로 없는 진짜 자본금이 없는데 장렬하게 전사하자라는 각오로 이제 가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 A 라운드를 도셨는데 우리 또 이제 또 여기 쪽에 앉아 계신 우리 상우님 같은 경우에는 YC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7번, 무려 7번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집념인지 아니면 광기인 건지 일단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우선은 창업할 때 여태 이제 전 직장이나 그런 데서도 한국을 타겟팅하는 B2C나 B2B 같은 걸 이제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손으로 0에서 1을 만들면서 미국 시장을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자의 기조는 원래 깔려 있었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떨어질 때는 그래 뭐 한 번에
붙을 수 없으니까 아직 제품에 대한 스킬이나 유저도 없고 하니까 그래 얘네들이 떨어뜨릴 명분이 충분하다 느낌으로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부족한 건가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게 광기에 집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YC는 뭐 좋았던 거는 면접까지 가서 면접이 떨어진 거는 그래도 나름 이제 떨어진 이유를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6번째 떨어졌을 때는 그 AI 미팅 노트 테이커 캐럿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너네 제품 다 좋고 정말 좋다. 근데 95% 유저 한국인이네? 그럼 너네 미국 와서 너네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네트워크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7번째 이제 어사이드로 이제 지원을 할 때는 미국 퍼스트에 마치 한국 느낌을 전혀 내지 않고 돈이 되는 걸로 이제 한번 진짜 해보자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좀 선호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 약간 공통점들이 있는 게 이제 저희들 셋 팀 다 약간 한국에서는 좀 외면 받았다가 오히려 YC에 인정받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퀄리파이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사실 투자 라운드를 잘 제대로 클로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YC에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도 저희도 한 번에 좀 저희는 좀 돼서 이제 되게 좋았던 이제 경험이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가 카카오 출신의 개발자고 저는 사업 개발을 글로벌리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약간 팀의 다이내믹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지표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리고 아이템 자체가 조금 되게 니시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차별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님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7번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정체성을 좀 계속 우리가 버려가면서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1세대 YC 파운더로서 진짜 야생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썰 같은 거 못 들어봤을 만한 썰 같은 거 있으면 네. 면접을 들어갔는데 뭐 폴 그램 앉아 있고 샘 알트만 앉아 있고 와. 뭐 폴 부카이 지메일 만든 분 앉아 있고 MIT 교수님 앉아 있고 쫙 한 10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저희가 그 당시 프로덕이 이커머스였었는데 저희한테 아마존과 어떻게 경쟁할 거냐라는 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꽤나 이제 한국인 창업자 스타일로 예상 질문을 가지고 갔었음에도 그 질문은 없었던 터라 네 횡설수설을 했는데도 뭐 잘 돼서 들어갔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면접을 보고 나서 저녁에 폴 그램이 전화를 줘요. 커피숍에서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 딱 넣어가지고 받으면은 나 폴 그램인데 나 이거 얼마 투자할 거고 몇 %야. 와우. 네, 그랬고 이제 YC에 지원했었을 때 저희는 한국 회사였어요. 저희가 들어가서는 미국 프로덕을 만들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 전환까지 했었어야 됐고 막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미국 웹사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CTO 분이 그 당시 계셨을 때 CTO 분이 타임라인을 2주로 잡고 있었어요. 2주로 잡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담당 파트너였던 오피서 때 폴 부카이가 야 CTO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3일 만에 만들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원래 CTO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폴 부카이가 얘기하니까 3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네, 3일 만에 나왔고 YC의 오피스아워를 저희가 딱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첫 2개월 동안은 회사가 성장을 안 했어요. 2개월 동안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넣었음에도 안 됐고 마지막 3개월째에 그 month over month로 66% 성장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 YC 배치 안에서 성장률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그 50 몇 개 중에. 데모데이 때 50개 이상의 VC들이 연락을 줬죠. 제가 일단은 미니박스 대표님하고는 저희가 이제 YC를 막 지원하는 그 와중에 그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거기 이제 스트리트 이름이 미션 스트리트에서 YC 그 오피스 바로 위에 있는 맞아요. 네. 저희가 YC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고 YC와 같은 건물에 계속 사무실을 썼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항상 좀 많이 배우고 그랬던 기억들도 나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제 같이 막 숙식 같이 하시면서 팀빌딩도 거기에서 하시면서 이제 개발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갈아야 되나? 유니콘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갈려서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편하게. 우선은 갈아 넣어야 된다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는 해요. 오피스아워 때
이제 팀별로 저번 대비 몇 프로 성장했어 하면서 이제 달성한 애들은 이제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달성 못하면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줘가지고 약간 채찍질 같은 걸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애들도 열심히 갈아 넣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데가 없다의 기조가 어느 정도 좀 깔렸던 것 같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청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뭐 사실 주말 뭐 쉬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집에만 갇혀가지고 열심히 그냥 만들고 뭐 유저 인터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YC 처음 갔을 때 54개의 회사 중에 딱 첫날 인기 투표를 해요. 인기 투표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54개 중에 저희가 꼴찌에서 8번째 했거든요. 아직 프리 프로덕트 회사보다 순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열심히 하자. 악바리 근성.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선 열심히 하자. 예, 해가지고 주 7일 근무를 도입시키고, 와. 예, 그 같이 자고 지내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쉬고. 그래서 주 7일을 그냥 갈아 넣었고요. 근데 뭐 그때가 저희 회사가 가장 성장률이 높은 때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희도 엄청 고성장했을 때가 있고 저성장했을 때가 있고 역성장했을 때가 있는데 회사가 커질수록 시스템보다는 집중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를 더 잘하는 회사가 더 빨리 크는 것 같습니다. YC가 무슨 꼴이 있길래 그렇게 다들 달려가시는 거예요? 오피스하고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타임테이블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데모데이를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아마 시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 오피스아워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오피스아워는 우리 담당 파트너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우리의 지난주 성장률을 얘기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뭐 만나서 뭐 인사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3%, 5%, 7% 우리 지난주 대비 몇 프로 성장했냐. 근데 그 드라이함이 엄청난 집중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누구 어떤 파트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담당 파트너 진영에서 오피스아워 뭐 15분짜리도 할 수 있었고 튜스데이에 저희는 그 같은 배치 디너 있었고요. 저희는 그거 한 번도 안 갔고 예, 웬스데이에 성공한 이제 CEO가 와서 설명해 주는 디너 네. 예, 그것도 안 갔죠. 고도의 집중. 네? 고도의 집중. 아니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네네네. 그 이제 에어비앤비 브라이언 체스키가 와서 뭐 얘기하면 우리 시리얼 만들어서 그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갔었던 거예요. 저희는 딱 오피스아워만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에릭 매직스컵스랑 이제 오피스아워를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뭐 막 엄청 질문 이제 할 것들 준비해서 갔는데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너 그래서 When was the last time you talked to customer? 고객이랑 마지막 얘기했던 게 언제야? 전곡을 찔렀거든요. 전국 그냥 네. I mean we're doing YC. 그러니까 no. 이거 그래서 바로 오피스아워 끝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약간 창업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투자자도 아니고 창업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오피스 아워보다는 그룹 오피스 아워가 있었어요. 비슷한 걸 하는 애들끼리 모아놨거든요. 저희 배치 때는 그 애들끼리 이제 아까 원형으로 모여가지고 자 회사 하나씩 돌아가면서 얼만큼 성장했고 매출 얼만큼 나왔고 아니면 뭐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얘기해라고 이제 그러면 주저주저 막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막 뭐 5% 성장했고 뭐 저기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갈려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딱히 뭐 이번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변화를 계속 줘야 됐고 어떻게든 뭔가 유치를 했어야 됐고 그거에 되게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YC 오피스아워가 진짜 그 약간 회사 성장의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 대비 몇 프로 성장이냐. 맞아요. 근데 저희가 딱 그 성장에 대한 그 의미나 아니면은 프레임워크가 희미해지기 시작한 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YC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질문만 하잖아요. 네. 네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도 관심 없고 너네 회사가 어떤지도 관심 없는데 성장률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투자자들과 다양한 색깔의 의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분은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뭐 프로덕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회사의 집중력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게 성장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근데 YC 프로그램이 딱 꼭 다 좋은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혹시 각자
네, YC 환상이 깨지는 순간들. YC 이름값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이 제품 막 나올 때마다 얘네 YC 출신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써봐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어느 정도 YC 네임드 약간 그런 혜택은 좀 받던 것 같고 YC에서 만난 친구들의 혜택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파트너분들끼리 이제 말씀해주시는 약간 이제 조언이나 그런 것도 뭐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YC 하는 동안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끝나고 났을 때 그냥 지금에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YC의 기조 중에 하나는 유저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라라는 기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은 유저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유저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더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뭔가 전문적인 분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유저마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제품을 어떻게 이제 깎아내야 되는지의 그런 피로감이 엄청 많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모든 이제 일이 재밌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YC 때에 저희가 경험했던 게 솔직히 YC에 대한 의지했다기보다는 YC가 그 던져준 그 질문 하나로 우리 회사가 역대급 성장을 했었던 터라 그거를 더 왜 지키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박스가 이제 10년 넘은 스타트업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또 다시 YC 때 같은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작년 재작년 YC에서의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걸 다시 프레임워크를 적용했고 YC 파트너들이 했던 거를 제가 대신하고 우리 리더들에게 주간 성장률을 물어보면서 그 성장률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YC에서 제일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회사의 문화가 되는 하나의 질문을 배우는 게 저는 중요했다고 보고 네, 그걸 지켰으면 좋았겠다. 맞아요. 이게 팀원분들한테나 이제 코파운더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지표를 물어보는 게 참 사실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좋은 거 알겠고 우리 열심히 하고 알겠는데 그래서 몇 퍼센트 이걸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그거를 소통해야 되는지를 YC가 좀 알려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가 엄청 잘 될 때와 어려워졌을 때 이제 샘 알트만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샘 알트만한테 오피서를 신청했는데 샘 알트만의 되게 약간 뭔지 아시죠? 약간 냉정해 보이는, 네. 냉정해 보이는. 그래서 딱 만났는데 냉혈인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인사 딱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체크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했다. 체크. 딱 그래서 그러면 저만 계속 주저리 얘기하고 있죠. 근데 왜 여기 있어? Why are you here? 그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되게 그 잔인한 경험이었거든요. 나는 뭔가 내가 되게 힘들고 뭔가 공감받고 야 이런 방법도 있어라는 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그 질문을 저에게 되돌려주면서 네가 해결하면 되잖아. 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했었을 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좀 도움이 됐죠.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마음이 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은 실리콘밸리나 YC가 워낙 프로덕트와 엔지니어링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파트너이기보다는 마케팅과 세일즈를 많이 얘기하는 파트너였어요. 네트워킹을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어? 매출을 어떻게 내고 있어라고 물어보는 파트너였지. YC 내부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파트너였고 근데 결국에는 YC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프로덕트와 엔지니어링 센트릭이어서 맞아. 그런 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세일즈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마케팅을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샘 알트만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파트너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샘 알트만의 주특기가 이렇게 어떤 스타트업이 피칭을 하면 그거를 자신의 버전으로 다시 피칭을 해서 나라면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나 그러니까 사업가들이나 투자자의 마인셋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머신러닝도 AI도 오랫동안 연구해왔지만 모두에게 보급시킨 건 샘 알트만이죠. 근데 그분의 역량을 제일 잘 발휘한 프로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만난 파트너들은 한국이랑 좀 다른 느낌인가요?
미국을 가야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저는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펀드를 운영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자금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미국은 일단 민간 자본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일단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 산업 생태계에 푹 담가봤던 사람들이 파트너로 역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준이면 한 60에서 70%가 다 파운더 출신, 엑싯을 본인이 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한국은 조금 더 금융권, 그래서 IPO를 했다든지 그런 금융 상품, 뭐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안다든지, 그래서 약간 이제 후속단과 초기에서의 어떤 좀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 오신 이제 파운더분들 같은 경우에 워낙 버텀업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갈증이 있으니까 그런 소통을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미국 파트너들이 좀 더 잘 맞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IPO를 준비한다든지 좀 전략적인 어떤 그 돈이 이제 투입돼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 금융 뭐 아니면 어떤 또 민간 금융이나 뭐 기업의 금융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스트래티직한 인베스터들은 조금 한국에서도 더 잘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차이. 그리고 뭐 되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 파트너들이나 미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나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내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세상을 구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글로벌 진출, 미국의 진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분들은 내가 세상을 벌써 구하고 있고 내가 구할 거야. 네, 맞아. 미국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짱이고 우리가 구하는 건데 라고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라면 약간 유니콘을 만들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고 뭔가 어떤 마일스톤들이 글로벌 진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미국 사람들은 내 프로덕이 세상에 이루어야 되고 내가 세상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세상을 넥스트 챕터로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 출발점이 다르니까 아까 질문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피치덱들을 보통 보면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 피치덱들을 보면 이제 투자 받을 때 대개 보면 이 회사가 왜 망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미국은 딱 하나입니다. What if this goes right? 하나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업사이드. 네, 업사이드 하나만 딱 있어서 그 어프로치 자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파트너들이 더 좋다, 한국 파트너들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출발점이 다르고 시선이 다릅니다. 네. 그 저희가 YC 이제 탑 100을 항상 이제 한때 공지했잖아요. 저희가 랭킹이 제일 높았을 때 YC 전체 포트폴리오 14위였거든요. 네, 14위까지 올라갔고 한국 창업자들이 잘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갈아 넣어서 1,000억짜리 회사까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단위, 10조, 데카콘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미국 창업자들과 한국 창업자들의 차이가 저는 현격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미국 가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 가면 물가가 비싸다, 뭐가 너무 비싸다, 인건비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분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사업한 지 10년이 넘었고 저희 전체 매출의 한 60-70%가 미국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CEO로서 그 마인드 시프트가 좀 어려워요. 미국은 워낙 캐피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을 때 우리가 10배가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큰 눈덩이를 더 크게 굴리는 거에 대한 프랙티스가 아직 저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고 그거를 배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느 정도 시리즈 D, 시리즈 C 정도 되는 스타트업 CEO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보드나 코치들은 그거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터 스테이지에. 맞아요. 약간 샌프란시스코 딱 저는 공항 도착하면 그때부터 뭔가 머리에 뚜껑이 열려 있는 느낌? 상한선이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하영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거기는 창업자가 우주를 향해 유니콘을 향해 달렸을 때 그 달리는 그 과정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시장,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라는 게 좀 위안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마음껏 달려도 여기서 내가 떨어지거나 실패하더라도 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시장이 그걸 나를 실패자로 이렇게 오인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매장당한다든지 뭐 내가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상상을 좀 안 하고 그냥 진짜 상한선 없이 그냥 달릴 수 있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성성됐는 보증 없이 연대 보증 없이 연대 보증 없이, 없이. 네. 차업당하는 거 없이 없이 그냥 네. 미국의 자본주의가 네. 다 받아줄게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페이 포워드도 되는 것 같고 네. 돈을 쓰더라도 좀 더 미국에서 쓰는 것도 뭔가 어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것도 약간 쌤 말투만과 비슷하게 뼈아픈 경험인데 저희가 매년 3배씩 성장하다가 그 중국 미국 이슈로 한번 성장이 꺾였었어요. 근데 저희 보드에 계셨던 분이 꺾이는 걸 보면서 아 이거 this is not worth my time. 이거 나의 시간에 그냥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 여기 나 권한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 테니까 나 나갈게. 이러더니 가셨어요. 네, 그때까지 투자하신 그분도 몇백억을 투자하셨던 분인데 미국의 쿨함. 너 아니면은 넥스트 구글을 찾아서 난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내 시간을 쓸 수 없는 회사야. 네. 자, 아마 그분은 이제 아마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에서 이제 충분한 이제 IRR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반대의 경험을 했던 이제 뭐 다른 투자 이제 한국 VC나 한국 PE들에 투자 받았던 분들은 이제 그걸 다시 원복시켜야 그쵸. 되니까 그 여정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제가 말했던 전자가 훨씬 창업자로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 얘기를 듣는 내가. 네, 그렇지만 이게 아까 자본주의고 이게 실리콘밸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는 책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 리밋박스, 뭐 어사이드, 우리의 현실은 사실 세일즈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러 사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못 벌면 생존이 안 되는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미국에서 첫 번째 고객의 지갑을 어떻게 터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일즈가 생각보다 저희는 어려웠다고 느끼는 게 이 POC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돈을 받고 POC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약간 이제 너네가 우리한테 요구사항을 주면 우리가 너네 입맛에 맞게 약간 커스텀 같은 거 많이 해줄게도 했을 때 이게 또 어려웠던 거는 제품이 이 회사의 얘기에 점점 이제 빠지니까 특정 도메인이나 그런 데 좀 빠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해서 저희는 어사이드로 세일즈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행위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 뭐 이제 소비재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GDP나 아니면 인구나 모든 거를 고려했었을 때 미국 한 고객의 스pen딩 파워는 한국의 한 수십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고객들이 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프로덕트에 대한 훨씬 더 그 뭐랄까요 유연성이 있다 였고요. 아주 실질적으로 첫 번째 유저들은 저희는 레딧에서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없고 뭔가 바이럴을 내야 되는데 오케이. 레딧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바이럴을 하자 해서 그 고객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도 뭐 브렉스라든지 뭐 한국에선 야놀자,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데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YC에서 배웠던 거는 sell before you make 약간 그 멘탈리티. 근데 이게 사실은 리걸과 일리걸의 약간 그쵸, 회색. 경계를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우리 애플 인텔리전스도 그렇고 없는데 막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지금 아웃썸에서 엑셀레이팅을 할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해요. 없어도 있는 척 해라.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약간 그런 임기응변에 그러니까 되게 정말 이 프로덕트의 진심이고 비저너리한 사람들도 사실은 리걸과 일리걸의 경계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가 그걸 또 관용해주고. 그리고 우선 뭐 너무나 성공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도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 분들 얘기 들어보면 CEO가 나와서 날짜를 발표하는데 우리는 처음 들었다 이런 분들 그쵸, 많잖아요. 맞아요. 팀쿡이 나와서 뭔가 날짜를 박으면 우리가 그때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그쵸. 문화가 아직까지 있어서 네. 네. 사실 우리 AI도 그렇고 YC에서는 이미 AI가 있었어요. 휴먼 AI가. 그래서 그쵸. 우리 AI 제품 나왔는데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러면 휴먼이 직접 직접 작업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주문이 들어오고 계좌가 이체가 되면 그때 shipping해도 늦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 맞아요. 그런 허슬링 멘탈리티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스타트업의 허슬, 성장,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방식이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소개하는 오늘일 재밌었어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책입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가 선택한 조직 문화 전문가 브리그로프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일은 원래 고통이 아니다. 즐거움과 성과는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다. 이 책은 팀원별 몰입 방식을 파악하는 법, 회의 후 성과를 인정하는 리더의 한마디, 위기 상황에서 팀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방법, 번아웃 없이 일과 삶을 지키는 루틴까지 과로 없이 몰입하고 번아웃 없이 성과 내는 팀의 일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오늘도 버티는 팀에서 오늘 일 재밌었다고 말하는 팀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일 재밌었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 번째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하면 이제 허슬링 문화, 996 정말 쉬지 않고 번아웃 오는 VC들 파운더들 진짜 많죠. 각자마다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좀 가져가시는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감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 오늘 일 재밌었어라는 저 제목을 들었을 때 나 재밌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일단 들었고요. 매일매일 일이 재밌나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제 사람이 진짜 힘들면 나 바빠요 이런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나 바빠요라고 하면 약간 가짜 바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여태 일을 하면서 그냥 잘 생각을 좀 하지 않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내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고요. 근데 이제 올해 재밌었어라고 하면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들 하루하루는 좀 힘들지만 재밌었던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회사 내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가 저희가 약간 200명 남짓한 조직인데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고객은 몇백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당 맡아야 되는 고객 수가 만 단위죠. 만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저도 쉽지 않은데 구성원들은 더 어려울 것이지만 조금 약간 줌아웃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줌아웃 했었을 때 지난 3개월 중에 하루가 재밌는 날이 있었고 지난 6개월 날에 며칠이 재밌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힘들어 이런 얘기를 좀 계속 이제 잘하면서 듣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도 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은 원래 고통이다. 그 편견을 깨자.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즐기면서 재밌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좀 확장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서도 재밌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요? 저는 편견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경험이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들어오면서 더 고성장 시대가 된 이때에 아까 얘기했던 주간 이제 YC 배치 가면은 3% 5%가 아니라 아마 이제 7% 그쵸. 9%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최근 뭐 AI 회사들 보면은 직원당 매출도 뭐 7배, 8배씩 늘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약간 관점을 바꿔서 정말 우리가 이제 투자자원들을 돈다든지 마일스톤을 찍고 달릴 때 압박만 해서 사실은 성과가 나왔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좀 딱 정해서 수치로만 좀 강조해가지고 달렸을 때 그럴 때 좀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종류의 압박일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회사가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회사가 퍼포먼스가 좋으면은 그만큼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리더로서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YC 했을 때 어사이드는 압박이 되게 많기는 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제 그룹 오피스아워 같은 거 할 때라던가 그럴 때 어떻게든 우리는 연두색을 만들어야 된다. 막 오만 걸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데 그때가 진짜 오히려 팀의 생산성도 많이 저하됐던 것 같고 개개인의 역량이 다 발휘되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이 일을 할 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쌓인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한 곳에 계속 얼굴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데 감정 같은 게 좀 섞여 들어가서 오히려 더 팀 분위기라던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는 이걸 하면 무슨 소리를 또 들을까 약간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이제 방금 이제 분위기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제 조직이 더 커지고 100명, 200명이 되면 진짜 대표의 그날의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고 대표로서 그 회사의 분위기 이제 이끌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조직을 지금 이끌고 계시니까 어떻게 푸시나요? 제가 이제
딱 대표로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연간의 목표는 보통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표를 1년 내내 얘기한다 똑같이. 네, 그래서 거의 오피스아워처럼 고장난 라디오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저한테 오지 않으셔도 안다. 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디노와 일하는 방법.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디노인데 Working with 디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입사하면은 그 파일이 주어지고 저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한 A4 용지 한 3-4장 정도인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게 적혀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로서 추구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확함. 우리가 올해 뭘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함. 디노는 오늘은 감정이 어떨까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 OKR도 그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올해 딱 이거 하나. 네, 그래서 그게 뭐 올해 매출액 얼마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이크로 레벨로 선행 지표 하나가 딱 들어가 있고요.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저희는 그 저희 주력 제품 중에 누니 리보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올해 1,000만 개 판매가 저의 목표이고 작년에 이제 200만 개 팔았고 올해 1,000만 개 판매이고 전사가 거기에 다 일치화되어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다들 저에게 오지 않아도 그걸 알도록 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하나로 센트럴라이즈 시키니까 조직이 더 빨라졌고 예측 가능해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약간 중저음에 목소리 톤이 너무 일단 힐링이 되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요즘 사실 이 책도 그렇고 안정형 리더가 되게 대세예요. 안정형 리더에 어떻게 보면 표본의 그런 답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답안지를 읽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딱 꼬집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리더는 칭찬을 잘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과를 잘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좀 그 안에서의 그 두 가지 팁이 혹시 있으신지 실무적인. 제가 아까 약한 부분이 이제 칭찬. 네, 칭찬인 것 같고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크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벌써 창업자라는 것 자체가 하지 말라는 걸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얘기로 도돌이표로 돌아가지만 저는 제가 딱 할 수 있는 게 칭찬도 잘 못하고 다 못하지만 명확함과 그리고 예측 가능함 그리고 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조직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성과 인정 이런 것도 혹시 팁이 있나요? 금융치료 뭐 이런 건가요?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게 이게 나가는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분기가 이제 1분기 대비 한 50% 성장했는데 그 아주 소액의 이제 금융 치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은 사실 상우님이 좀 더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가장 좀 최근에 어쨌든 YC를 투자를 받으셔서 지금 사실 데스밸리를 지나가고 있으신 단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좀 허슬링은 해야 되고 또 몰아붙여야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단기간 성과는 냈지만 좀 오래 못 간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조금 토대로 어떻게 우리가 업무하는 방식을 좀 바꾸셨는지 이런 것들도 혹시 경험담이 있으냐? 일단 YC에서 어사이드를 만들 때 그 3개월이 그냥 몰아붙여서 단기 성과는 냈지만 그냥 오래 못 갔다로 그냥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쨌든 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 못하는 영역이기도 했고 분야이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그 성과 중심으로 지표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고객이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만들어 주면 돈을 준다는 약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만들었던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팀에서 약간 이제 우울하고 코드만 그냥 입력하는 사람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느끼는 건 일단 제품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최소한 써야 된다인 것 같고 우리가 써야 내가 쓰면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약간 찾아서 하는 느낌으로 바꾸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잘하는 것 음.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의 분명한 골, YC에서도 추구하는 그런 집중,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자율성, 그리고 뭔가 본인이 직접 틀을 깨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의 문화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업무 프레임워크 같은데, 결국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동료들이랑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고, 사실 이런 문화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선 특히 좀 우리 재밌게 일하자라고 하면 좀 그냥 일을 좀 대충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날로 우리가 핑곗거리로 삼기도 하는데, 이런 온도차를 혹시 좁혀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졸업자 이메일 리스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니박스에 현직자도 있지만 졸업자 이메일 리스트가 지금 1,000명이 넘는데 와. 이분들과 얘기해 보면은 지나서 가장 재밌었던 경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성장을 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여러 명이서 하나의 미션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션에서 내가 1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 30, 40이 됐었을 때 그 시너지가 그 재미를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직자나 과거 퇴사자 인터뷰하면은 너무나 그때의 성장이 재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YC 끝나고 나면 너네는 어쨌든 YC 포트폴리오니까 행복하지 않니? 알아주지 않니? 좋지 않니? 약간 이런 되게 질문들을 많이 받지만 저희 팀은 오히려 YC 끝나고 나서 팀 자체 그냥 슬럼프가 엄청 빡세게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든 이 어사이드를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든 약간 살려야 한다 느낌에 너무 치우쳐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캐럿 만들 때랑 비교를 했을 때 팀의 속도가 너무 저하된 게 느껴져서 오히려 진짜 재미없다였고, 이 YC에서는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였지만 저희는 이제 그걸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자로 바꿨잖아요. 그거로 바꾸면서 나온 게 이제 AI 브라우저 업사이드인데, 이걸 만드는 지금 자체가 내가 만든 제품을 쓰기도 하고 유저의 피드백이 계속 들어오니까 약간 제품이 살아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재미가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빌더, 개발자분들이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그쵸, 프로덕트를 그쵸. 만들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네. 스레드나 되게 바이럴 잘 그쵸,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할 때 그런 창조의 과정에서 정말 재미를 느끼고 계시는. 그런 것 같아요. 유저가 실제로 생기고 내가 만든 기능이 몇만 명의 사람이 쓰니까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조금씩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단 쓰는 사람이 많고 피드백 오고 이게 계속 개선하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하면서 실제 제품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냥 그 확신이 좀 들면 자연스럽게 재밌게 일하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재밌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 질문 좀 고민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너무 이제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을 너무 나중에 주진 않는, 그러니까 약간 틈틈이 뭐 잠깐 점심을 먹을 때 좀 좋은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중간중간에 뭔가 좀 자주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금 팀을 운영할 때 조금 더 재밌게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니박스의 하영석이라는 사람 이면에 하영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사이드의 이상훈 CTO라는 사람 이면에 이상훈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 역시도 아웃썸의 피터신 이외에 육아를 하고 뭔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제가 있는 건데, 조금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일과 삶을 좀 나누는 그런 류의 파운더이신지, 보통 조금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랑 개인적인 생활과 분리를 잘하냐의 관점을 봤을 때는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자친구랑도 많이 다툼이 있었고, 너는 왜 나를 만나면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냐, 왜 항상 무겁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이제 다툼도 있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되게 위험 시그널이라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일이랑 개인적인 삶이랑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개인적인 삶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명확히 이제 기준을 세운 게, 집에서는 일이랑 개인적인 그거랑 경계를 허물지는 못할 거라고 이미 인정을 했고, 최소한 밖에 나갔을 때는
이제 온전히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하자라는 그냥 기준을 세워서 그냥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박스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무실에 있을 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컨셉이 되게 명확하네요. 네. 우리 대표님 유니콘 무조건 갑니다. 네. 대표님 무조건 IPO 가요. 네, 무조건. 네, 아니, 네, 그래서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죽을 때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회사에서 그거 더 해볼 걸, 네, 이런 거 더 해볼 걸,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걸로 최적화 시켰고요. 거의 주 7일 출근하고, 근데 그게 저 자신에게도 뭔가 나를 받아들이는 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다가 2개를 해보니까 휴가 가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공감하죠. 네. 그쵸. 휴가 가서 싸워요. 네, 휴가 가서 싸우고 휴가 가서 싸워. 휴가 맞아요. 가기 전에 항상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저 가족이 있지만 와이프와도 휴가를 각자 따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휴가를 가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야, 해결하고. 이거는 네, 네네. 이제 경외심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모두가 다 아까 얘기했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다를 텐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걸 찾아가고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니까 네, 훨씬 더 근데 이제 제가 아예 그렇게 가족한테 얘기하니까 가족도 그거 인정하더라고요. 너무 아니 그렇게 좋네요. 대놓고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책 제목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재밌었어요. 오, 오늘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와이프는 재미없었고 이제 내가 재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 재미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까지 재밌을 필요는 없을 텐데 약간 그런 고민을 하셨죠. 네. 오버하네 약간. 어. 네, 근데 이게 항상 재밌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창업자로서 아니면 모든 스타트업으로서 가장 좋은 때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K-뷰티의 붐까지 있죠. K-컬처의 붐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좋아하죠. 그쵸. 이게 생각보다 내가 1의 인풋을 넣어도 3이 나오는 때여서 재밌는 때인 것 같습니다. 와,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정말 믿고 자본을 맡겼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표님의 어떤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가 일 안가요 지금? 좋습니다. 네, 그 초기에 고군분투하셨던 그런 이야기 저 되게 감명 깊게 들었었거든요. 네. 그 얘기도 혹시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미니박스의 초기 시절. 네. 네,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뭐랄까요 장점이자 단점이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한 분야를 되게 깊게 알거나 한 분야를 잘하는 게 없는데 제가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은 대부분 그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회사의 데이터 팀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팀에 대한 버틀렉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초기 엔지니어 분들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살게 했어요. 네. 그래서 렌트를 받지 않고 그분들과 그냥 일상을 지내니까 훨씬 더 되게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데이터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그리고 12시간 근무가 가능해졌고 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일 얘기를 하게 되고 아침 먹을 때도 일 얘기를 하게 돼서 뭐 육아도 이렇게 분담하셨다는 얘기들. 그렇죠. 네. 저희 애들이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애기들이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삼촌방에 가면 그 엔지니어분들 항상 듀얼 스크린이 있으시니까 한쪽에는 코드가 떠 있고 다른 쪽에는 유튜브를 띄워서 핑크퐁이. 네, 그죠. 애기들을 봐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와 이제 구성원으로서 같은 미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 대표님이 약간 저는 사실 되게 정말 관계 중심적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제가 이렇게 커피챗 하거나 그 당시에 FSF에 있을 때도 제일 바쁘실 때도 연락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오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 되게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또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권의 책 이렇게 2권의 책 우리가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재밌으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고 우리가 같이 창업가로서 YC를 우리가 가면서 다른 창업자들이랑 이렇게 같이 했던 것처럼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둘 다 좀 강조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의 사실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 페이 포워드도 그런 관계의 어떤 연장선에서 나온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나누는 것처럼 먼저 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리를 이끌어주고 미국 진출이나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되게 궁금할 거는 미국 진출하는 게 나을까? 나는 이런 꿈이 있고 소프트웨어로 또는 K-뷰티로 큰 획을 긋고 싶은데 미국으로 나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대선배님이신 해수 대표님한테 먼저 여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미국으로 가야지 아니면 글로벌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창업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글로벌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플레이북도 책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나의 로케이션과 상관없이 저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을 가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옵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 시장도 미국 사람의 것이 아니고 중국 시장도 중국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성장할 때 살아남는 거니까 더 큰 시장에 더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게 제 생각에 살아남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상우님은 또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들 한 말씀 하시자면 미국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 회사가 작년에 이제 YC를 하면서 이제 됐으니까 저는 이제 다음 목표는 이제 미국이든 어디든 어쨌든 이제는 더 덩치가 커지자에 이제 좀 더 초점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만든 제품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엄청난 이제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그냥 사실 다른 나라도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창업을 처음 한다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일단 인프라가 되게 잘 깔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되게 다양한 진짜 프로그램들도 많고 교류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한두 번쯤 얘기를 했을 때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랑 그 얘기하는 그 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확장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대박이 나면 다른 나라에서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미국이 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 실리콘밸리의 문화의 핵심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본주의나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멜팅폿 안에서 시스템으로 결합돼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이제 국가가 이제 미국이고 그 중앙에 있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라서 결국에 페이 포워드 문화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대화 자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한테는 하나의 좀 한편의 지도, YC를 지원하는 사람, 미국을 진출하는 사람, K-뷰티를 만드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좀 지도,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간 우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넥스트 미니박스가 나오고 넥스트 어사이드가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일 재밌었어. 그리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플레이북 이렇게 두 가지 책으로 오늘의 2호 서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how to, 그다음에 실전 팁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시간 내주신 우리 대표님, 우리 YC 자주 또 모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